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린 왕자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입니다. 이 책은 이시다 히데다카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시다 히데다카에 대해서 정보기호학과 미디어 철학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옮긴 사람은 윤대석으로 1970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책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무의식에 작동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테크놀로지로 등장하여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문화사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미디어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현대 소비사회를 분석하고 21세기의 정보혁명이 단순한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 각자가 자신의 정신 생태학을 위해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 유례가 없는 독특한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화지역입니다. 일찍이 같은 문자와 비슷한 이미지 문화를 공유해온 동아시아 문화권이 지금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문자를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문화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의 동료 연구자 및 학생들과 더불어 미디어 문화와 정보산업 사회에 대한 공동 연구와 공동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론이 현대의 새로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어판의 간행으로 테크놀로지 문자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인문적 알매 탐구가 한국의 독자들께도 공유되고 또 디지털 미디어를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장이 넓혀진다면 그것만큼 저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라는 서두에서는 크로마뇽인은 움직이는 문자를 사용했다. 크로마뇽인은 호모 시네마토 그래픽스, 즉 움직임을 그리는 인간이었다고. 이 동굴을 조사한 동굴 선사학자 마르크 아제만은 말했다. 시네마토 그래픽스의 어원이 움직임을 쓰다인 것을 감안하면 크로마뇽인은 움직임의 문자를 쓰고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사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크로마뇽인의 미디어 장치는 현대의 미디어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동굴이라는 미디어 장치는 집단적 심리 장치이자 꿈의 장치였다. 또 그것은 지상의 자연광 속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싸움과 인간의 수렵행위를 기록, 기억, 재현하여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투영하는 상상력의 모태였다. 또 그것을 흔들리는 모닥불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메아리치는 음향과 더불어 리듬에 맞춰 이야기하는 서사 장치이기도 했다. 시네마토그래프, 움직임의 문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문자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문자는 움직임이라는 시공간적 현상을 시각 요소로 분해 분석함과 동시에 보고 듣는 의식을 분절하고 종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거기서 끌어낼 만한 지식은 아주 많다. 그로부터 3만 년이 지나 인류는 진짜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했다. 1895년 12월 줄줄이 걸어 나오는 리옹의 여공, 행렬을 촬영한 리미에르 형제의 첫 영화를 나서는 노동자들이 제작되었다.
그것은 움직임을 시네마토그래프라는 테크놀로지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초당 16프레임으로 흐르는 영상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가 기록하여 비추는 필름의 흐름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미디어의 기술적 무의식의 문제가 인류 문명을 사로잡게 되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지배되는 문명의 위기가 20세기 이후 인류 사회에 서서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온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빛과 그늘을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수세기 아니 수천 년에 해당하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0과 1의 기호열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현란하게 계산되고 모든 정보가 메모리로 무한히 축적되어 가는 컴퓨터의 수의 행렬이라는 동굴의 주민이 되었다. 그러한 미디어 문명의 변화 중에서 20세기 이후의 사건을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이 이 책이다. 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어느 출판사에서 주최한 교양 강좌에서 사용한 원고를 대폭 고쳐 쓴 것이다. 네, 책의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는 프로이트의 신비스러운 글쓰기 판을 다룬다. 미디어를 실마리로 삼아 심리 장치를 구상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스마트폰, 아이패드와 같은 미디어 단말기로 1대1의 관계를 맺는 21세기 현대 생활의 유사성을 고찰한다. 마음의 움직임과 그것을 보완하는 미디어 장치가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 것이 현대의 미디어 문제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미디어 문제와 문자 문제가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다. 20세기 이후 시네마토그래프와 포토그래프, 포노그래프, 텔레그래프라는 테크놀로지 문자가 인류 문명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것이 20세기 미디어 혁명인데 미디어는 인류 문명에 기술적 무의식이라는 큰 과제를 주었다. 또한 미디어와 문명의 문제를 고찰하는 학문적 틀로서 기후론에 대해 설명한다. 20세기 현대 기후론에서 거슬러 올라가 컴퓨터의 사상적 설계도를 그린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시기 기후론에서 기후론의 뿌리를 찾고 그에 기반하여 기후론을 재정립해야만 현대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기후론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이론적 입장이다. 3장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의 구성 요소로 테일러 시스템, 포디즘, 문화산업, 마케팅이라는 4가지 요소를 거론한다. 욕망의 경제, 리비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20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발달을 뒷받침한 것은 필름 영화, 레코드 음악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 혁명이 낳은 의식의 산업적 생산이었다. 이것이 문화산업의 문제이다. 포드가 T형 포드를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이 꿈의 공장에서 대중의 꿈을 장편 영화로 조립했다는 것, 프로이트의 조카인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대중의 마음속에 숨겨진 시장을 조작하는 노하우로서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확립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20세기 제2차 미디어 혁명인 디지털 미디어 혁명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혁명이란 모든 미디어가 컴퓨터가 되는 대전환이고 인간의 기호 생활에서 기호와 정보가 편리 관계됨을 의미한다. 그 원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의 보편 기호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호론을 정보 기호론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디어가 디지털로 전환됨으로써 인간과 정보를 둘러싸고 검색 인가나 단말 인가나 언어 자본주의, 알고리즘형 통치, 알고리즘형 소비 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 생겨난다. 5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생기는 의식 자원의 고갈이라는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신의 생태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선 대량의 정보가 범람하는 미디어 생활에서는 주의력의 경제에 의한 의식 자원의 쟁탈이 격화되고 과잉주의 상태가 일상화된다. 정보 생활에도 생태학적 관점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인식하는 지식 기술의 연구 개발, 미디어 생태계의 설계와 디자인, 공공 공간의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미디어 재기 사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재기화 문제, 미디어를 인식하는 회로를 사회가 정비해야 할 필요성, 정신의 생태학을 통한 대안적 미디어 사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전개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때로는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나 인문학, 정보학의 이론도 등장할 것이다. 특히 2장과 4장에서 등장하는 기후론의 학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건너뛰고 쉬운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 좋을 것이다. 네,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된 계기는 디지털 미디어 그러면 인간의 사람의 마음하고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1장에는 미디어와 마음장치라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미디어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심각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옴기니의 후기에서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서로 연결된 컴퓨터가 제어하는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있는 사회 상일터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산업의 형태나 직업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의 존재 양상들도 폭넓게 변화시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기술과 산업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은 인류사의 견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변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린 왕자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입니다. 이 책은 이시다 히데다카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시다 히데다카에 대해서 정보 기호학과 미디어 철학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옮긴 사람은 윤대석으로 1970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책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무의식에 작동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테크놀로지로 등장하여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문화사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미디어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현대 소비사회를 분석하고 21세기의 정보혁명이 단순한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 각자가 자신의 정신 생태학을 위해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 유례가 없는 독특한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화지역입니다. 일찍이 같은 문자와 비슷한 이미지 문화를 공유해온 동아시아 문화권이 지금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문자를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문화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의 동료 연구자 및 학생들과 더불어 미디어 문화와 정보산업 사회에 대한 공동 연구와 공동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론이 현대의 새로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어판의 간행으로 테크놀로지 문자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인문적 알매 탐구가 한국의 독자들께도 공유되고 또 디지털 미디어를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장이 넓혀진다면 그것만큼 저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라는 서두에서는 크로마뇽인은 움직이는 문자를 사용했다. 크로마뇽인은 호모 시네마토 그래픽스, 즉 움직임을 그리는 인간이었다고 이 동굴을 조사한 동굴 선사학자 마르크 아제만은 말했다. 시네마토 그래픽스의 어원이 움직임을 쓰다인 것을 감안하면 크로마뇽인은 움직임의 문자를 쓰고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사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크로마뇽인의 미디어 장치는 현대의 미디어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동굴이라는 미디어 장치는 집단적 심리 장치이자 꿈의 장치였다. 또 그것은 지상의 자연광 속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싸움과 인간의 수렵행위를 기록, 기억, 재현하여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투영하는 상상력의 모태였다. 또 그것을 흔들리는 모닥불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메아리치는 음향과 더불어 리듬에 맞춰 이야기하는 서사 장치이기도 했다. 시네마토그래프, 움직임의 문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문자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문자는 움직임이라는 시공간적 현상을 시각 요소로 분해 분석함과 동시에 보고 듣는 의식을 분절하고 종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거기서 끌어낼 만한 지식은 아주 많다. 그로부터 3만 년이 지나 인류는 진짜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했다. 1895년 12월 줄줄이 걸어 나오는 리옹의 여공, 행렬을 촬영한 리미에르 형제의 첫 영화를 나서는 노동자들이 제작되었다. 그것은 움직임을 시네마토그래프라는 테크놀로지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초당 16프레임으로 흐르는 영상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가 기록하여 비추는 필름의 흐름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미디어의 기술적 무의식의 문제가 인류 문명을 사로잡게 되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지배되는 문명의 위기가 20세기 이후 인류 사회에 서서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온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빛과 그늘을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수세기 아니 수천 년에 해당하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0과 1의 기호열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현란하게 계산되고 모든 정보가 메모리로 무한히 축적되어 가는 컴퓨터의 수의 행렬이라는 동굴의 주민이 되었다. 그러한 미디어 문명의 변화 중에서 20세기 이후의 사건을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이 이 책이다. 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어느 출판사에서 주최한 교양 강좌에서 사용한 원고를 대폭 고쳐 쓴 것이다. 네, 책의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는 프로이트의 신비스러운 글쓰기 판을 다룬다. 미디어를 실마리로 삼아 심리 장치를 구상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스마트폰, 아이패드와 같은 미디어 단말기로 1대1의 관계를 맺는 21세기 현대 생활의 유사성을 고찰한다. 마음의 움직임과 그것을 보완하는 미디어 장치가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 것이 현대의 미디어 문제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미디어 문제와 문자 문제가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다. 20세기 이후 시네마토그래프와 포토그래프, 포노그래프, 텔레그래프라는 테크놀로지 문자가 인류 문명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것이 20세기 미디어 혁명인데 미디어는 인류 문명에 기술적 무의식이라는 큰 과제를 주었다. 또한 미디어와 문명의 문제를 고찰하는 학문적 틀로서 기후론에 대해 설명한다. 20세기 현대 기후론에서 거슬러 올라가 컴퓨터의 사상적 설계도를 그린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시기 기후론에서 기후론의 뿌리를 찾고 그에 기반하여 기후론을 재정립해야만 현대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기후론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이론적 입장이다. 3장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의 구성 요소로 테일러 시스템, 포디즘, 문화산업, 마케팅이라는 4가지 요소를 거론한다. 욕망의 경제, 리비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20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발달을 뒷받침한 것은 필름 영화, 레코드 음악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 혁명이 낳은 의식의 산업적 생산이었다. 이것이 문화산업의 문제이다. 포드가 T형 포드를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이 꿈의 공장에서 대중의 꿈을 장편 영화로 조립했다는 것, 프로이트의 조카인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대중의 마음속에 숨겨진 시장을 조작하는 노하우로서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확립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20세기 제2차 미디어 혁명인 디지털 미디어 혁명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혁명이란 모든 미디어가 컴퓨터가 되는 대전환이고 인간의 기호 생활에서 기호와 정보가 편리 관계됨을 의미한다. 그 원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의 보편 기호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호론을 정보 기호론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디어가 디지털로 전환됨으로써 인간과 정보를 둘러싸고 검색 인간화, 단말 인간화, 언어 자본주의, 알고리즘형 통치, 알고리즘형 소비 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 생겨난다. 5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생기는 의식 자원의 고갈이라는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신의 생태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선 대량의 정보가 범람하는 미디어 생활에서는 주의력의 경제에 의한 의식 자원의 쟁탈이 격화되고 과잉주의 상태가 일상화된다. 정보 생활에도 생태학적 관점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인식하는 지식 기술의 연구 개발, 미디어 생태계의 설계와 디자인,
공공공간의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미디어 재기 사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재기화 문제, 미디어를 인식하는 회로를 사회가 정비해야 할 필요성, 정신의 생태학을 통한 대안적 미디어 사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전개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때로는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나 인문학, 정보학의 이론도 등장할 것이다. 특히 2장과 4장에서 등장하는 기후론의 학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건너뛰고 쉬운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 좋을 것이다. 네,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된 계기는 디지털 미디어 그러면 인간의 사람의 마음하고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1장에는 미디어와 마음장치라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미디어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심각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옴기니의 후기에서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서로 연결된 컴퓨터가 제어하는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있는 사회 상일터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산업의 형태나 직업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의 존재 양상들도 폭넓게 변화시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기술과 산업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은 인류사의 견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변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린 왕자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입니다. 이 책은 이시다 히데다카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시다 히데다카에 대해서 정보기호학과 미디어 철학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옮긴 사람은 윤대석으로 1970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책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미디어는 인간의 무의식에 작동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테크놀로지로 등장하여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문화사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미디어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현대 소비사회를 분석하고 21세기의 정보혁명이 단순한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 각자가 자신의 정신 생태학을 위해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 유례가 없는 독특한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화지역입니다. 일찍이 같은 문자와 비슷한 이미지 문화를 공유해온 동아시아 문화권이 지금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문자를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문화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의 동료 연구자 및 학생들과 더불어 미디어 문화와 정보 산업 사회에 대한 공동 연구와 공동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론이 현대의 새로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어판의 간행으로 테크놀로지 문자를 매개로 한 새로운 인문적 알매 탐구가 한국의 독자들께도 공유되고 또 디지털 미디어를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장이 넓혀진다면 그것만큼 저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라는 서두에서는 크로마뇽인은 움직이는 문자를 사용했다. 크로마뇽인은 호모 시네마토 그래픽스, 즉 움직임을 그리는 인간이었다고 이 동굴을 조사한 동굴 선사학자 마르크 아제만은 말했다. 시네마토 그래픽스의 어원이 움직임을 쓰다인 것을 감안하면 크로마뇽인은 움직임의 문자를 쓰고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사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크로마뇽인의 미디어 장치는 현대의 미디어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동굴이라는 미디어 장치는 집단적 심리 장치이자 꿈의 장치였다. 또 그것은 지상의 자연광 속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싸움과 인간의 수렵행위를 기록, 기억, 재현하여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투영하는 상상력의 모태였다. 또 그것을 흔들리는 모닥불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메아리치는 음향과 더불어 리듬에 맞춰 이야기하는 서사 장치이기도 했다. 시네마토그래프, 움직임의 문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문자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문자는 움직임이라는 시공간적 현상을 시각 요소로 분해 분석함과 동시에 보고 듣는 의식을 분절하고 종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거기서 끌어낼 만한 지식은 아주 많다. 그로부터 3만 년이 지나 인류는 진짜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했다. 1895년 12월 줄줄이 걸어 나오는 리옹의 여공, 행렬을 촬영한 리미에르 형제의 첫 영화를 나서는 노동자들이 제작되었다. 그것은 움직임을 시네마토그래프라는 테크놀로지 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초당 16프레임으로 흐르는 영상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가 기록하여 비추는 필름의 흐름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미디어의 기술적 무의식의 문제가 인류 문명을 사로잡게 되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지배되는 문명의 위기가 20세기 이후 인류 사회에 서서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워온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빛과 그늘을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수세기 아니 수천 년에 해당하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0과 1의 기호열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현란하게 계산되고 모든 정보가 메모리로 무한히 축적되어 가는 컴퓨터의 수의 행렬이라는 동굴의 주민이 되었다. 그러한 미디어 문명의 변화 중에서 20세기 이후의 사건을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이 이 책이다. 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가 어느 출판사에서 주최한 교양 강좌에서 사용한 원고를 대폭 고쳐 쓴 것이다. 네, 책의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는 프로이트의 신비스러운 글쓰기 판을 다룬다. 미디어를 실마리로 삼아 심리 장치를 구상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스마트폰, 아이패드와 같은 미디어 단말기로 1대1의 관계를 맺는 21세기 현대 생활의 유사성을 고찰한다.
마음의 움직임과 그것을 보완하는 미디어 장치가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 것이 현대의 미디어 문제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미디어 문제와 문자 문제가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다. 20세기 이후 시네마토그래프와 포토그래프, 포노그래프, 텔레그래프라는 테크놀로지 문자가 인류 문명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것이 20세기 미디어 혁명인데 미디어는 인류 문명에 기술적 무의식이라는 큰 과제를 주었다. 또한 미디어와 문명의 문제를 고찰하는 학문적 틀로서 기후론에 대해 설명한다. 20세기 현대 기후론에서 거슬러 올라가 컴퓨터의 사상적 설계도를 그린 라이프니츠의 바로크 시기 기후론에서 기후론의 뿌리를 찾고 그에 기반하여 기후론을 재정립해야만 현대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기후론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이론적 입장이다. 3장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의 구성 요소로 테일러 시스템, 포디즘, 문화산업, 마케팅이라는 4가지 요소를 거론한다. 욕망의 경제, 리비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20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발달을 뒷받침한 것은 필름 영화, 레코드 음악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 혁명이 낳은 의식의 산업적 생산이었다. 이것이 문화산업의 문제이다. 포드가 T형 포드를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이 꿈의 공장에서 대중의 꿈을 장편 영화로 조립했다는 것, 프로이트의 조카인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대중의 마음속에 숨겨진 시장을 조작하는 노하우로서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확립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20세기 제2차 미디어 혁명인 디지털 미디어 혁명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혁명이란 모든 미디어가 컴퓨터가 되는 대전환이고 인간의 기호 생활에서 기호와 정보가 편리 관계됨을 의미한다. 그 원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니츠의 보편 기호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호론을 정보 기호론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디어가 디지털로 전환됨으로써 인간과 정보를 둘러싸고 검색 인간화, 단말 인간화, 언어 자본주의, 알고리즘형 통치, 알고리즘형 소비 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 생겨난다. 5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생기는 의식 자원의 고갈이라는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신의 생태학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선 대량의 정보가 범람하는 미디어 생활에서는 주의력의 경제에 의한 의식 자원의 쟁탈이 격화되고 과잉주의 상태가 일상화된다. 정보 생활에도 생태학적 관점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인식하는 지식 기술의 연구 개발, 미디어 생태계의 설계와 디자인, 공공 공간의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미디어 재기 사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 재기화 문제, 미디어를 인식하는 회로를 사회가 정비해야 할 필요성, 정신의 생태학을 통한 대안적 미디어 사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전개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때로는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나 인문학, 정보학의 이론도 등장할 것이다. 특히 2장과 4장에서 등장하는 기후론의 학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건너뛰고 쉬운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 좋을 것이다. 네,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된 계기는 디지털 미디어 그러면 인간의 사람의 마음하고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1장에는 미디어와 마음장치라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미디어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심각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옴기니의 후기에서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서로 연결된 컴퓨터가 제어하는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있는 사회 상일터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산업의 형태나 직업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의 존재 양상들도 폭넓게 변화시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기술과 산업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은 인류사의 견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변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